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시리즈로 베트남에 있는 기업 분석하는 시간들을 한번 또 이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빈그룹 얘기도 했고, 태콤뱅크, 마산그룹 이런 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비엣젯이라는 회사죠. 어떤 회사고, 뭐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엣젯이야 뭐 워낙 뭐 유명한 회사죠. 사실 이게 워낙 인터넷으로도 바이럴도 많이 됐고 베트남에서도 앞에 한국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되게 호기심을 보이는 업체고. 근데 한국 분들 사실 많이 타잖아요, 이 비행기를. 친숙하기 때문에 그럼요.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시작해 보시죠. 저희가 2025년도인가 기준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뭐라고 해야 돼? 가장 많이 간 여행지가 결국은 또 베트남입니다. 토트남. 일본 아니에요? 원래는 그랬나? 일본에 더 내가, 많을 건데? 예. 제가 잘못, 그러면은, 네.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네. 베트남에서 1위인 것 같기도 한데, 베트남에서 1위가 다낭이었었다가, 이제 네. 작년에는 야트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지,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여행 많이 간다. 다낭, 나트랑, 지금은 푸꾸옥이니, 사파니 뭐니,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 그렇죠, 갈 그렇죠. 때 가장 많이 타는 비행기가 당연히 아마 압도적으로 비엣젯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엣젯이라는 항공사는 많이 또 알고 계시고, 바이럴도 많이 됐고, 하는 그런 데여서, 뭐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보고자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 영상까지 봐야 되는 이유, 정부한테 벌금도 먹고 바이럴 때문에 벌금 먹었거든. 근데 그게 1위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 티켓 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LCC인데 이 순이익 규모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려고 하고, 세 네. 번째로 여기에 그 기업 밸류가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LCC 3대장이 저기 진에어, 그 다음에 이스타가 아니라 저기 티웨이,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1장인데 그 세 군데를 합쳐도 여기가 비엣젯이 한 4배 크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회사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숫자적인 측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 4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연간 매출은 한 3.4조 된다고 하고요. 운항 노선은 이제 국제선 169개, 국내선 50개, 뭐 이렇게 해서 베트남 내에서도 국내 측면이나 국제 측면에서나 어쨌거나 가장 많은 곳들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보유 항공기는 이 자료에는 지금 98대라고 나왔는데 한 105대인가가 된다라고 하고, 지금 뭐 미국 보잉에다가 발주 넣은 게 한 200대가 더 있다고 하고요. 200대 더 에어버스에다가 있다고? 발주 넣은 게 100대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향후에는 300대 이상 보유 기체를 가진 회사가 된다. 시가총액은 4조 원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가 이제 그 설립일은 2007년인데 첫 취항은 2011년에 했으니까 잠깐 취항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흐른 회사인데, 와 15년 만에 어떻게 이런 회사가 됐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창업자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창업자 응웬티 푸엉타오 여사님, 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엣젯 창업자 겸 의사회 이장이시고, HD뱅크라는 곳의 부의장, 베트남 최초 여성 억만장자라고 하고요. 이게 또 러시아 마피아 출신이죠. 러시아 유학파 그렇죠. 출신이어서 모스크바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한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몇 년생일 것 같아요? 70년대생 아니에요? 젊은 거 나왔는데 되게. 정확합니다. 1970년대생이니까 맞죠? 나이가 되게 젊은 거 굉장히 나왔는데? 젊으세요. 네, 그렇죠. 저기 생긴 것도 좀 젊게 생기셨잖아. 1970년대생이셨는데 예. 하여튼간 그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을 때 거기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베트남도 힘들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저기 차익거래 뭐 이런 걸로 저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20대 그게 아니고 초반에 옛날에 그거 아니었습니까? 복사기 택시 복사기 맞아.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원 오브 더 아이템인 건데, 예. 어쨌든지 20대 초반에 100만 장자 이상이 됐대요. 100만 불 100만 이상을 장자. 벌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또 100만 불 이상 벌은 걸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한 게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 소비코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소비코요? 예. 그것도 아마 보면 소련 비엔남 컴퍼니 뭐 이런 거겠지? 그렇겠죠. 하여튼 소비코라는 회사가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이제 지배구조에도 나오고 할 건데, 네. 소비코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부동산, 리조트, 호텔 뭐 이런 것들을 또 시작을 했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불린 다음에 그게 이제
베트남이 관광지로서 뜨기 전이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관광지로. 그래서 이제 땅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샀는데 그게 관광지로서 크니까 뭐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 돈을 여기 HD뱅크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꽂아가지고 또 금융권으로 또 이제 확장을 사업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인 비즈니스 시작된 건 2007년도인데 이때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하던 때래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저기 비엔남 에어라인 혼자 독주하고 있는 구조니까 이걸 뭔가 또 이게 또 반독점 이런 규조 이런 것도 좀 풀어야 되고 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게 이거 HD뱅크의 힘 부동산으로 벌었던 그 돈들을 긁고 와가지고 딱 이 비에제를 시작한 게 2007년도라는 시점이라고 하고 1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비에제 비키니쇼 바이럴이 됐던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종종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취향했을 때가 2011년도인데 2012년도에 이 비키니 쇼를 좀 한 것 같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위에서 보고 듣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그럼 왜냐면 이게 나는 예. 이게 사람들 오해하기 좋게 만든 게 맞아요. 상시로 베트남 비에제 타면 이거 마냥 하는 거 마냥 전혀 그러지 않고요. 맞아요. 전적으로 이벤트성. 그리고 이걸 아마 가지고 스튜디오스 분들이 이게 하늘로 뜨진 않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사진만 찍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그리고 뭐 뒤에 넘어가기 전에 하여튼 뭐 계속 해봅시다 일단. 예. 어쨌든 그 비행기에 탔던 거는 여기 나와 네. 있는 것처럼 이제 12년도에 승무원 비키니 퍼포먼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박항섭 감독이 이제 타있던 비행기 안에서 U23 축구팀 탑승한 데서 비키니를 한번 입고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요때 이제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탔던 게 아마 뭐 세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었는지 베트남 정부에서 벌금을 매겼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벌금 네. 규모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거 진짜로 큰 돈 때려맞고 좀 힘든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벌금이 40만 동이었대. 40만 동.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럼 어쨌든지 그 나라에서 벌금도 매겨주니까 이게 뭐 CNN, BBC, 무슨 뭐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에 있는 곳으로 바이럴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돈 이거 뭐 40만 동 돈입니까 이거? 40만 동 써가지고 전 세계에 바이럴이 됐고 요 바이럴 된 이유 다음에 이제 검색량 폭증, 티켓 판매 급증. 저도 이때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비에치 타면은 이거 뭐 승무원들이 비키니 입고 타나 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유명한 바이럴 마케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제가 그쵸. 기억하는 걸로는 가장 유명한 게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공부화 만들 때 그게 원래 NBA에서는 허가하는 컬러가 아니라 가지고 원래 조던이 그 신발을 신으면은 경기당 400불인가 4,000불씩을 벌금을 내야 됐대요. 그게 원래 규정이 없는 거라 가지고 나이키에서 그 돈을 냈다는 거야. 얘는 아는 거지. 그 4,000불 경기당 해봤자 NBA가 82경기 뛰어봤자 49 얼마 40만 불 정도 되잖아. 뭐 4, 5억? 뭐 얼마 안 되네요. 사실 그 정도면은 뭐 나이키가 그 당시에 뭐 큰 업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 대단하다 싶으니까 또 찾아보는 거고 사실 이런 류의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많이 보는 거지만 이제 이때는 사실 이분 되게 잘 활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베트남이랑 국가 자체에 뭐 사람들이 여행을 오나 마나 하는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뭐 2010년도 2000 뭐 그때 시점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매출을 뻥튀기를 시켰고 이거 아마 정부에서 밀어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40만 동 벌금 때렸다는 얘기는. 이거 100%지. 정부에서 이거 밀어주려고 한 거지. 그 푸엉티타워 이 창업자 분이 상당히 집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집안이 아니래. 제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 서포터가 가능한 게 뭐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도 들은 얘기라 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인가가 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쪽 예를 들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집안 배경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누가 그러면 우리 뭐 항공사 이제 이제 두 번째 항공사 누가 해볼라 하니까 이제 이분이 또 손을 들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한 달에 건너 들은 거지만 뭐 나름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라는 거라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타임라인 15년 됐죠. 15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2007년도에 처음 설립했고요. 11년도에 첫 취항.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2년 만에 국제선 개통을 했고 17년도에 상장.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 그런 뭔가 장거리 노선 확장을 하고
뭐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상태이면서 앞으로는 또 더 먼 거리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네. 굴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네. 지배구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보면은 여튼 뭐 써니흥정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26%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소비코라고 하는 데가 6.95%, 개인이 1%, 그다음에 이제 외국 주주가 이제 13%인데 여기가 이제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뭐 유수의 그런 해외 펀드들이 이제 여기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네. 보면 이제 권력 구조가 대부분 이제 소비코라는 데를 통해서 비엣젯이랑 HD뱅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이 써니흥정 여기 해바라기 홀딩스 여기도 그 우리 응모인 티펑타워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들을 소비코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해바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후딱 살펴보면은 당연히 항공이 코어고요. 항공을 바탕으로 해서 뭐 카고, 뭐 지상조업, 정비, 뭐 스카이조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대한항공 그 뭐라 하지? 그 모니카운 같은 거. 그치, 그런 거 모닝칸 아닙니까? 같은 그 무슨 예. 마일리지라고 하지? 스카이패스 맞나? 그 마일리지. 뭐, 그런 뭐 거. 이제 부가 매출, 뭐 예. 스카이페이라고 하는 여기 뭐 그랩페이니 우리 카카오페이 하는 것처럼 페이도 가지고 있대요. 써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항공기 리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튼 여기서 그 메인 사실 뭐 항공사라고 하면 사실 메인은 우리가 항공권 티켓 판매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내가 뭐 들어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티켓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마일리지 판매하는 게 또 엄청 수익이라대. 마일리지를 비율은 판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마일리지 팔아요? 마일리지는 그렇죠. 마일리지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그 돈이 고객한테 된대요? 파는 게 아니라 카드사한테. 아, 카드사한테. 그렇죠. 아. 카드사가 예를 들면 1,000원을 쓰면은 우리가 뭐 마일리지 네. 카드에서 뭐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거 있잖아. 아,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아, 그걸 돈 주고 마일리지를 파는 파는 거죠. 거였구나. 그럼요. 카드사에다가 파는 거지.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마일리지라는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뭐니까. 조금 마일리지는 쓸모가 없어요. 엄청난 큰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야지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1등석을 타거나 아니면 뭐 이런 프레스티지 어디를 그 비즈니스를 타거나 해야지 마일리지가 효용 가치가 높아지거든. 근데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그런 비싼 자리들도 안 팔리는 자리야.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로 그렇죠. 태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일리지를 파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쨌거나 이런 스카이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즈니스들이 정확하게 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재미있었던 게 그 전체 매출 중에서 티켓 판매 매출이 아닌 매출이 41%래요. 티켓 판매가 아닌 매출이 41%라고요? 어. 뭐 신기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비엣젯 타보면 저는 어쨌거나 비엣젯을 진짜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나 진짜 좀 짜증납니다. 비엣젯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항공사로 이제 치고 일단은 다 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수화물 위탁 요금 당연히 안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구나. 그렇죠. 당연히 베트남 이게 사악하거든요, 얘들 진짜 이거. 예. 그렇죠. 아니, 그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사악한 게, 이게 보면은, 베트남, 한국은 유도리가 있어. 근데 한국 항공사는 다 유도리가 있는데, 이 비엣젯 새끼들은 유도리가 없는 게, 이 7kg가 뭐 포함이냐면요, 내가 메고 있는 가방,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는 캐리인은 해줘요. 러기지 갖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들어있는 거, 메고 있는 거 들어있는 거 합쳐갖고 7kg가 넘어가면은 돈을 내라 그래. 거의 뭐, 짐을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뭐 간단히 말씀하면, 뭐 많이 타고 싶겠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하면 짐을 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 비엣젯에 있는 항공편은 일단은 기본 저렴한 모델로 한다라고 하면 수화물을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렇죠. 싼 게 아니다. 뭐 당연히 기내식, 여행자 보험, 비내 쇼핑 뭐 다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죠. 포함된 거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저는 누가 말해도 이제 수화물 위탁 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유로 여기 써놓은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린터기 진짜 싸게 파는 데 많습니다. 지금도 삼성 프린터 뭐 10만 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 프린터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토너 쓰는데 7만 원씩 써야 되거든. 6, 7만 원. 그렇지. 원래 프린터는 토너 장사예요. 그래서 그럼. 목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항공사를 약간 그런 방식으로 티켓을 싸게 팔고 부가 서비스 다 붙여 파는 방식으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베트남 놀러 가실 때 비엣젯 마냥 싸다고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게 거기에 항상 보면 수화물이 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물을 포함되는 순간 일단은 거기서 1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잖아? 그럼 차라리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베트남 항공이나 이런 거 타는 게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거 뭐, 아, 이건 상당히 많죠. 막상 비교해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혼자 가고 할 땐 비행기를 타고, 근데 가족들이랑 어디 가고 하면 절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해봐도 배꼽이 크거든, 그럼요. 이게. 그쵸. 음. 아, 그래서 이제 이 비엣젯이라는 항공사가 베트남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나 살펴보면은요. 이 네. 국내선 시장 점유율이 뭐 베트남 항공을 넘어섰죠. 지금 전체 42%. 넘었을 거였죠? 예. 뭐 근데 뭐 넘었겠죠? 그건 뭐. 우리 우리는 알아. 왜냐면 음, 베트남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항공편 스케줄에 비엣젯 주르륵 있는데 비엔남 항공이 조금 더 드문드문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아는데 외국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국내선은 비엣젯이 제일 많다 보면 음, 되고 뭐 국내선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을 텐데 국제선도 베트남에 있는 항공사 중에서 베트남 항공보다 비엣젯이 훨씬 더 많이 취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선이 더 많이 취향을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시니까.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 역사적인 의미로는 LCC가 그런 그 FLC 플래그십 에어리어 캐리어를 따른 동남아 최초의 사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5년간의 매출 추이, 뭐 제가 이거 매출까지 분석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21년도에 이 순이익이 뭐 0.08 조동 이렇게 음, 나왔다가 그게 한 50배가 뛰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2조동, 2조동까지 올라왔다라고 매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코로나 때도 순이익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과의 좀 비교를 가져와 봐가지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엣젯이 3.8조 달러의 회사인 거고요. 대한항공이 6조야, 6조. 그리고 보면 여기 한국에 있는 그런 그 LCC 3대장이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0.3조 단위에 이제 놀고 있는가 하면은 야, 여기 비엣젯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뭐 베트남의 국가 체급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음, 베트남이 뭐 여행도 많이 오시고 네, 이런 뭐 산업적으로도 좀 많이 발달한 이제 뭐 주목받는 국가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항공사들이 많잖아요. 대한항공이니 그쵸. 아시아나니 뭐 네, 제주니 진에어니 무슨 항공이니 많은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뭡니까 저기 그 어디죠? 저기 베트남 항공, 베트남 에어라인, 음, 비엣젯 그다음에 뭐 한 반부, 반부 정도가 있죠? 지금 하나 더 있는 것 음, 같은데 네 개 아닌가 지금 베트남이? 에어아시아도 취향하지 않나요? 아닌가? 그렇죠. 에어아시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 네, 특히 벤부 네.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FPT에서 한번 FLC, FLC 한번 작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좀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 원래 벤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렇게 뭡니까 음, 그 취향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 FLC가 이제 그 회장이 그 횡령 게이트로 들어가면서부터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항공사는 두 개가 독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예. 뭐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커피숍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은 음, 이게 뭐 비행기 티켓값 싸게 판다고 회사가 작은 게 아닌 게 예를 들면 뭐 음, 메가 커피 같은 거지. 커피값 싸게 그렇죠. 팔지만 뭐 프랜차이즈 음, 400개씩 4,000개씩 가지고 있고 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작은 회사들이랑은 이제 다른 느낌인 거고 예. 그토록 베트남 시장의 항공권 패권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 비엣젯의 이런 독점적인 구조에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음,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사실 이제 비엣젯이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건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소득이 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가격 중심적인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베트남 항공이랑 비엣젯이 있으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베트남 항공 잘 안 타죠. 베트남 항공 타고 싶어도.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약간 좀 위험한 음모론이긴 한데 응, 이게 그 얘기가 많더라고. 이게 비엣젯 이것도 저도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베트남에 있는 카더라 응, 통신인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간 얘기 응, 듣는 얘기인데 응,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베트남 항공에서 높은 이유가 몇 가지 중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그 퇴역 장성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베트남은.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항공 이런 거 이제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베트남이 좀 이렇게 좀 뭐 좀 뒤로 구린 것들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 응,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지, 있으신 분들이 매니플레이팅을 조작하기 좀 쉽진 않대. 응, 뒤에서 마사지 하기가.
네. 근데 이제 그 비에젯 에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듣는 얘기인데 그런 군 출신들 많은 좀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 거기다가 이제 음. 투자 배당금을 해가지고 좀 많이 굴린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자체도 조금 약간 뭐랄까 주가랑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예. 네.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네, BTC 잘 나가는 이유 한번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네. 그 부가 매출이 많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음, 없죠. 티켓값 싸게 팔고 뭐 캐리어나 이런 걸로 돈 다 이제 뽑아 음, 먹으니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철저한 기준, 7kg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철저한 기준에 웬만한 네.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그 캐리어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음,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국제선 폭주. 이제 베트남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에젯이 2011년도에 들어왔고 2013년도부터 국제선 출항을 했는데 이때쯤에 이제 베트남이 그 GDP도 올라가고 해외여행도 조금 활성화되고 뭐 이런 그 아세안 국가들에 좀 다닐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탔죠. 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그 이게 어쨌거나 이 해자 규제가 만든 해자라고 써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데 한국도 내가 그런 경우 많이는 못 봐서 이게 뭐 큰 대단한 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내선에 외국계 항공사가 취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은 당연히 그렇겠죠, 국내. 그리고 이거 어. 한국도 그렇지 않나? 한국에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주도랑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재팬 에어라인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못 그거는. 본 것 같긴 해서 이게 뭐 그거는 큰. 그건 아마 이런 뭐지 저기 그거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뭡니까 우리 그 경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응, 응, 중간에 좀 응. 있을 법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응. 안 될 것 같긴 해요. 베트남이 근데. 예.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뭐 어쨌건 그 네 번째가 이제 공급망 내재화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네. 한국에 있는 LCC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뭐 지상 조업, 그러니까 항공사 비행기 띄우고 내리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전부 다 외주로 맡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음, 비엣젯은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비용 방어에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회사 규모를 알고 해야지. 당연히 여기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무슨 뭐 음. 그런 뭐 한국 특별한 건 아닌 LCC를 얘기하는 거고.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그 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나라가 길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예를 아, 들면은 이게 아마 고속철이 뚫려가지고 이제 베트남이 남부분과 응,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응, 다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매출이 응. 이만큼 올라가진 않겠죠, 아마 분명히. 네. 영향이 미치겠지만 사실은 이제 호치민과 하노이가 둘 다 이제 뭐 경제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네. 트럭킹이니 기차니 이런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한 99% 정도는 다 비행기를 탈 거예요, 이게. 남부로 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비엣젯에서 조금 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지정학적 약간 영향? 예, 있을 것 같아요. 저 예, 스카이 조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스카이 패스 마일리지 같은 제도입니다. 스카이 예,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 비엣젯을 저도 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일리지를 못 모은 게 그냥 뭐 그때 분위기에 봐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이 싸면 대한항공도 타고 베트남 항공이 가성비가 제일 좋을 때가 많아 베트남 항공 탈 때가 종종 있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가 진짜 비싸다 그러면 어쨌든지 가장 싼 거는 비엣젯이기 때문에 비엣젯을 탈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주항공도 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일리지를 못 모았는데 근데 제 이제 주변 주인 중에서 이제 그 한국에 올 때 비엣젯만 그렇게 열심히 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음, 비엣젯도 열심히 타면은 이 스카이 조이 포인트랑 이 음.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 등급이 오르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나는 처음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 음, 그 베트남 항공에서 마일리지 준다는 걸 비엣젯에서 나 처음 알았어,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나서는. 음, 기존에 사실은 이제 뭡니까, 로우 코스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일리지를 안 주잖아요, 형태가. 네네. 근데 비엣젯을 주나 보네요, 그럼 되게 지금. 스카이패스 이런 걸로 비엣젯은 해서. 주고요. 스카이조이? 사실 예, 우리가 그 대한항공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예, 들면은 모닝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음. 좋은 거 뭐 크게 많지 않아. 잘 좋은 거는 체크인 빠르게 하는 거잖아. 그게 좀 엄청 중요하긴 하죠.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어, 그, 대한항공은 어, 어차피 그 체크인 빨리 하는 거 안 해도 일반적인 음, 이코노미 라인도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왜냐면 아, 직원도 그렇죠. 넉넉하고 해서 아, 빨리빨리한데 이제 예외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비엣젯 줄 서는 거를 베트남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완전 학을 뗄 아, 때가 있는데 기가 우리가 나죠, 이제 아주. 줄 터놓은 거를 다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데까지 완전 막 사람들이 나래비를 쓸 때가 있는데 음, 결국은 이 비엣젯도 항공사를 좀 집중적으로 타가지고 좀 모으면 해주는 거. 그러면은 그 스카이 보스 라인에 가가지고 체크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바로. 물론 이 비행기가 예. 뭐 베트남 항공인이 대한항공보다 뭐 좁기도 하고 좀 불편도 하고 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뭐 그런 거는 뭐 감수한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편하게 혜택 줄 수 있는 이 빠른 체크인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도 주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음, 스카이조이 회원이 1,500만 명이래요. 베트남 인구의 15%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체 확장 계획인데요. 음, 보잉에다가 200대 주문해 놨다고 하고 에어버스에다가 지금 150대 해놨다고 합니다. 일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우리 미중이 아니지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그 폭탄 때 미국에 있는 물건 뭐 사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있는 데서 우리 푸엉타오 회장이 보잉이랑 계약됐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 얘기 있었어요. 맞아. 이게 네. 약간 그 뭐지, 국가별로 약간, 럼프성님이 좀, 이게 좀, 으악 찔러가지고 산 것 중 하나가 비행기라고 들었는데, 일단 뭐,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트럼프 형님이 이제 왁질 해가지고 갑자기 사게 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음. 살려고 돼 있었던 아, 그렇죠. 건데 그걸 좀 이게 더 이제 딱 좀 이게 뭔가 그치 좀 땡겼다는 그런 쇼잉 느낌이겠죠. 쇼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 그렇게 해서 비엣젯이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걸 비교하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LCC가 몇 대가 있고 대한항공이 몇 대가 있는지를 알면 비교가 편한데 그건 내가 알아보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음, 여러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공급망 내재화 뭐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직접 한다. 넘어가시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수익성이 갑자기 커졌던 거, 2025년도에 매출 폭발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국제선 탑승객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뭐 그래요. 글로벌 확장 계획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어쨌건 뭡니까? 동남아 최초로 그 네. FLC 플래그십 캐리어를 넘어서 이제 국가의 최대의 항공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북아 쪽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고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사면서 이런 좀 멀리 있는 거리까지도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은 2배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항공사 비율이 그렇다라고 해요. 왜냐면 항공편을 비행기를 뭐 내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뭐 큰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금액이, 순이익률이 2%가 좀 난 낮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항공사 특성이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재무적인 상황은 뭐 그냥 뭐 나쁘진 않고 뭐 그렇게 뭐 아, 엄청 괜찮은 건 아니지만 뭐 좋은 방향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진이 2%밖에 안 나온다고? 항공사라는데? 신기하긴 하네. 저 해보세요.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 가치의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 3사 합산해봐야 지금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4조가 된다. 압도적 운영 효율. 비엣젯의 탑승률이 이렇게 높다네. 비행기에 100자리가 있으면은 예. 87칸은 태우고 날아간다는 거지. 아, 풀로 채운다. 아, 웬만하면. 맞죠. 그치. 예. 이 공실률 뭐 이거잖아, 이거. 저기, 오큐파이드 되는 비율이 어, 87%.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얘들 막 오버부킹 막 시키는데 그거 포함된 숫자 아닌가? 아. 일단 한번 봅시다. 예. 근데 이게 이 숫자가 신뢰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기술 신뢰도거든요. 맞아요. LCC의 편견을 깨는 거의 모든 비행기가 정시에 문제없이 이륙하는 안전성이 99.72%랍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땐 반대로 된 것 같아. 99.72% 확률로 연착. 연착이 돼요. 이거 최근에 우리 또럼 선생님께서 최근에 법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거 아, 연착이 벌금, 보상. 벌금을 보상을 할 응, 거다. 그렇게 해서 예를 응, 들면은 뭡니까? 뭐 이게 1시간 늦어지면은 뭐 비행기 값은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 3시간 넘어가면 네. 무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100% 연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뭡니까? 정시 이륙 기술 신뢰도라는 게 이게 뭐 비행기가 고장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고장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아, 그치, 그치, 제가 그치. 제가 봤을 때는 그 베트남에 있는 모든 국내선 같은 경우, 특히 비엔젯 같은 경우는 이거 핸들링을 못해요. 제가 봤을 응, 때는 무조건 오버부킹 받아가지고 응, 거기서 자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 편수도 너무 많아. 응, 공항은 좁은데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응. 넘치고 하다 보니까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늦은 적이 없거든,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한 그럼요. 시간이에요, 비엔젯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100% 거짓말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시에 문제 없이 지우면 돼요. 이륙은 해, 이륙은. 이륙은 예, 이륙은 하니까 해요. 예, 이륙은 해요. 99.72% 확률로 이륙은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이륙은 것 한다. 같고요. 이륙은 그래서 한다. 이것도 그냥 뭐 꿀팁이라면 꿀팁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예. 국제선은 연착을 잘 하네요. 비엣젯도 그러니까 그 제가 국제선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어, 국제선은 안 해요. 어. 그래서 웬만하면 국내선 출장 가실 때는 베트남 항공을 타라. 5만 원, 10만 원 더 주고 그리고 연착해가지고 국내선도 예. 첫 항공편, 뭐 그 찾아보는겨? 당일 첫 항공편. 예를 그거는 들면은 오늘 이제 날짜 네, 왜냐면 그거는 미리 준비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첫 당연히 그렇죠. 항공편은 연착을 잘 안 어, 한다. 어. 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연착이 됩니다. 어떤 이유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100% 네. 된다. 라는 그래서 이제 예. 뭐 연간 탑승객, 뭐 베트남 인구의 20%가 1년에 한 번은 탄다. 운항 노선수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비에이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느끼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비키니 같은 파격적인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비에이치는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런 치밀한 수익 구조 덕분에 어차피 성공할 기업이었을까? 뭐 요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회사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여튼 비에이치 많이 이용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국내선 안 좋습니다. 국내 타지 마십시오. 네, 이제 연착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진짜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린다. 그렇죠. 제가 볼 근데 때는 여튼 오늘 예, 뭐, 말씀드릴 결론은 국내선은 비에이치를 타지 마라. 아, 그리고 뭐, 국제선을 타실 때에는 내 수화물의 무게가 그냥 캐리인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작은 기내용 캐리어에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랑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을 합쳤을 때 7kg가 넘지 않은가를 잘 검토하시고 그 비용이 별도에 차지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국제선 비에이치를 결정하셔라.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정도 너무 하시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